예, 오늘 콜로키엄은 2020년 12월 16일 콜로키엄은 이창민 박사가 Cryptography for Next Generation Computation이라는 제목으로 암호학에 대해서 콜로키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멀리 있지만 박수로 시작을 알리죠.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도 약간 뭐 영어랑 적절히 한국어를 섞어서 발표하면 될까요? 예, 뭐 편한 네,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은 한국말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고 네, 영어도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주제는 토픽은 이제 Cryptography for Next Generation Compu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최초에 공지했던 거랑은 주제가 조금 바뀌었고 조금 더 제너럴한 사람들 대상으로 암호에 대해서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발표 자료라서 많은 수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들으시는데 조금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계산과학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암호에 대한 수요도 이제 동시에 생기게 됐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아날리시스라든가 퀀텀 컴퓨터 같은 게 최근 이슈 중 하나예요. 최근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예요. 근데 이런 최근에 생긴 이러한 데이터 아날리시스라든가 퀀텀 컴퓨터의 발전이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포텐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내고 있는데 그거에 중에서 두 개로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래서 그중 하나로는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자 암호화에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테크닉은 모두 다 알지백 레티스라는 시어리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데 현재 트렌드는 그래서 제 발표에서 오늘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 하나랑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지백 레티스를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네, 죄송합니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는 퀀텀 크립토그래피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하는 Computation on Ciphertext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친숙한 상태죠. 근데 혹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텍스트 혹은 서치 혹은 이메일 같은 데이터가 인터넷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서 구매해 본 적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예. 분당 3.8 밀리언? 네, 네,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네, 1분 내 인터넷 세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 3.8 밀리언의 서치가 구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 밀리언의 유저가 페이스북에 로그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 밀리언의 유튜브 클립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분이라는 시간 동안 188 밀리언의 이메일이 주고받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1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우리가 부를 때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빅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분석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가 혹은 머신러닝, 데이터 아날리시스 알고리즘 같은 게 될 거예요. 이러한 AI 알고리즘 같은 거 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recommendation, decision 혹은
우리와 관련된 굉장히 유효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데이터 아나리시스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찌됐건 데이터 아나리시스의 인풋으로서는 우리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방금 언급드렸던 설치, 로그인 혹은 유튜브 클립 혹은 이메일 등의 그 전자 일렉트로닉 데이터도 쓰이지만 우리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혹은 로케이션 파이낸스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인풋으로 사용돼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네,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프라이버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는 좀 이런 거에 있어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늘어날수록 프라이버시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지금 하나의 이슈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각 회사들은 결국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진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 가지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를 해온 건데요. 고려해 본 건데 하나는 이제 해커들한테 이 저장된 데이터를 해킹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일 거고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회사로부터 우리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누출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각 회사들은 우리의 정보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가공해서 우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모르게 잘 알지 못하게 혹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을 가끔씩 모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또 우리의 동의되지 않은 정보를 모아서 또 잘못된 형태로 데이터가 가공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21세기에 일어났던 이제 그 해킹 사건, 가장 큰 해킹 사건 15개의 그거를 나열한 건데요. 정말 말은 15개의 회사,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소개된 15개의 회사에서의 그 개인정보 탈취 사건에 대해서 회사의 이름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야후에서 이제 그 개인 데이터를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약 시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킹당했었고 이거의 사건으로는 이거의 결과로는 이제 3빌리언 유저의 계좌 그 어카운트가 이제 다 털리게 된 거예요. 이 어카운트가 털렸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개인의 비밀번호 혹은 뭐 그 birthday 혹은 이제 개인의 그 아이디, 텔레폰 넘버, 이메일 어드레스 같은 게 다 털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개인의 그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썼던 그런 퀘스천 같은 것도 다 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그 2013년에서 17년이면 뭐 작게는 4년, 많게는 5년 정도인데 네. 그 5년 동안 그걸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건이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이뤄진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2013년, 2014년에 야후는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털렸다는 거를. 네. 근데 그 나중에 다시 또 털리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야후에서 어떤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해킹 사건이 다시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총합을 봤을 때 야후 회사 하나 내에서 지금 3빌리언 유저가 지금 해킹되게 된 거죠. 아이디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야후라는 이제 그런 그 이메일 야후라는 이제 우리가 접속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제 해커들이 알게 되면서 이 해커들은 이제 그 사람인 척 이제 굉장히 이미테이트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모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경우가 해커에 의해서 그 회사가 모아놓은 그 개인 정보가 누출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제 회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페이스북이 이제 우리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who I am인지 누군지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는 건데 페이스북에서 다들 페이스북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라이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눌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이제 분석하는 거를 하게 된 거예요.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분석했더니 그런 정도까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계정 하나당 평균적으로 227개의 좋아요가 사람들이 누른 결과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지 결과를 분석했을 때 좀 흥미로웠던 결과가 10개의 좋아요만을 분석해도 나의 코워커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그리고 70개 좋아요를 분석하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0개의 좋아요를 분석하면은 이제 나의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호에는 이게 그 300개 정도의 좋아요를 분석하면은 나 자신보다 페이스북이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에서는 타겟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대해서. 근데 문제점은 이게 페이스북에서는 뭐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좋아요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 조금이라도 약간 나쁜 의도를 갖거나 회사 쪽에서 혹은 좋아요라 같은 건 어떤 경우 좀 공개적으로 좀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해커가 좋아요라고 하는 걸 정말로 정보를 잘 모아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 해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조금 위험한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개해드릴 예제는 이제 회사들이 우리랑 내가 동의되지 않은 정보들을 이제 모으는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이제 한두 개씩 쓰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구글 맵이라든가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거를 모두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맵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거죠. 굉장히 이동할 때 있어서 현재는 뭐 굉장히 필수적으로 쓰는 어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구글 맵 같은 경우 최근에 생겼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구글 맵을 쓰지 않는 동안에도 않는 동안에는 앱에서 내 개인 정보, 내 위치 정보를 들키지 않도록 턴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요.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거를 설정을 꺼도 여전히 구글이 계속 개인의 위치 정보를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위치 정보를 계속 탈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헬스 데이터 이야기인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2016년, 17년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헬스 정보를 추적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서도 내 헬스 데이터, 헬스 레코드를 이제 추적할 수 있다는 거 같은 편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헬스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헬스 데이터가 기업에 저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워치 같은 걸 사용한다 하면은 우리의 심박수 같은 게 뭐 저장이 될 건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더 다양한 약 300개 정도의 헬스 데이터가 우리 어플 하나를 통해서 다 추적이 됩니다. 근데 이 헬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넘겨가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뭐 헬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됐는데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또 회사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혹은 이 정보가 그 뭐였지? 멜리시어스 피플들한테 이게 탈취가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데이터 프로텍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한 가지 좋은 옵션으로는 크립토그래피, 암호화기라고 하는 걸 이제 써야 되는 게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이제 데이터 아나리시스 같은 거를 이용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레커멘데이션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데이터 쉐어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쉐어링 해야지만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를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추천을 받을 때 있어서 데이터 쉐어링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고전적인 암호로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새로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컴패러블 하길 바라는 건데 지금 고전적인 암호로는 이게 컴패러블 할 수 없었고 현재는 암호적인 측면보다는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집중되고 있고 사람들이 더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라는 거 혹은 우리의 메인 질문은 그거예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 밸런스드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시스템이 양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들게 되는 게 새로운 크립토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시스랑 데이터 프로텍션이 이제 같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을 일반적인 AI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도시화 시켜 놓은 건데 여기서 M은 우리들의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M은 our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AI라는 그림은 이제 AI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Y라는 추천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꼭 지금 이쪽 수직 쪽에 보이는 모습은 내가 M이라는 내 메시지가 있을 때 암호 인크립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를 바라기 위한 암호 프로세스를 말한 거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컴패러블 하기를 바란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거는 우리한테 새로운 매직 같은 게 마법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인크립션 오브 MA라고 하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AI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프로세스를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AI 프로세스를 돌리게 되면은 암호화된 추천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시크릿 키, 개인의 패스워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인크립션 Y를 해독해서 이게 어떤 추천이 나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프로세스 같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이 회사에서 갖게 되는 거는 암호화된 메시지, 암호화된 데이터만을 갖게 되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좀 과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인크립션 오브 M을 좀 분석해서 나온 결과치를 또 어떻게 정보가 누출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두 개의 알고리즘이 호모픽처럼 컴패러블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마법 같은 기술이 지금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암호의 종류로는 호모픽 인크립션, 펑셔널 인크립션, 프로그램 오피스케이션 같은 이렇게 세 개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 각각의 스킨들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은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두 개의 암호문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암호의 덧셈에 대한 암호문이 되고 두 개의 암호문의 곱셈의 암호문이 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서 말했던 마법 같은 기술이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덧셈과 곱셈을 가능하게 하는 것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러한 그 마법 같은 기술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거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건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그 마법 같은 일을 하는 거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 디크립션 없이. 그래서 근데 그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미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돼 있으니까 이 데이터 자체의 계산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자체를 이제 빅 클라우드 컴퍼니 같이 굉장히 우수한 컴퓨팅 능력을 가진 외부 프로세스의 계산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과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테이션 시나리오에서 생각하는 게 내비게이션과 그 뭐였지? 시큐어 내비게이션이랑 시큐어 웨더 포캐스트 같은 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정확히는 시큐어 내비게이션은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들어서 적은 건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이랑 통신을 통해서 내 위치 정보를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도착 지점까지 가는 경로를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이제 전혀 프라이빗하게 보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큐어 내비게이션을 하는 건 뭐냐면 내 위치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내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도 암호화된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암호화된 상태로 보내져서 그러면 보내져서 이 내비게이션은 그 출발점과 도착점을 암호화된 상태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화면으로는. 실제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서비스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그 마법 같은 알고리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나리오로서 그 웨더 포캐스트, 그러니까 기상 예측 정보 시스템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봤을 건데 굉장히 우리가 서울 날씨라고 하면은 서울 자체도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랑 위치가 그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을 건데, 이거 그 웨더 포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위치 이거에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위치를 좀 보내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기상 예측, 기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근데 이 개인의 스페시픽하게 맞춰진 기상 정보를 주는 거는 말했듯이 내 위치 정보를 어딘가에 기상청이라든가 제공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내 위치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내주고 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기상예측 서버에서 분석을 통해서 내 위치에 따라서 그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스페시픽하게 개인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도 했고 생각해봤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계속 그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말했던 거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컨스트럭션 할 것이냐가 이제 남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현재 레티스 시어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 시어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세 번째 토픽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한 암호라고 하는 게 무엇일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논리적으로 안전한 암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암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컴퓨테이션 시스템인데, 컴퓨터 시스템인데 뭐 그 이거를 정보를 누출하기 어렵게 하도록 하는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쓰는 건 뭐냐면 크립토그래픽 스킴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A보다 이상이라는 표현을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그럼 이 노테이션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암호를 깰 수 있으면은 어떠한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A라고 하는 거를 풀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프로블럼 A라고 하는 게 NP 프로블럼이다 혹은 NP 하드, NP 컴플릿 같이 NP 베리언트 프로블럼이다 라고 하면은 이 암호를 깨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P 대 NP라는 문제를 푸는 문제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암호를 깬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다항식 시간 안에 이 암호를 깨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안전한 암호를 설계하는 거의 목표는 이 암호가 깼을 때 NP 프로블럼을 깰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논리적인 예, 그 A 프로블럼 A가 이제는 NP 프로블럼이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뭐 NP 하드 프로블럼이나 NP 컴플릿 프로블럼이라 그래야 정확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NP 하드 프로블럼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NP 컴플릿이나 NP 하드 프로블럼은 이제 그 카테고리에 있는 프로블럼 캐테고리에 있는 문제를 다 푸는데 다 풀려면은 어떤 인스턴스라도 풀면은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를 다 풀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범주에 있는 프로블럼의 80% 정도 풀면은 스틸 NP 하드 프로블럼이지만 네, 네. 80% 정도를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풀 수 있다면은 스틸 NP 하드 프로블럼이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의 암호를 80% 정도 상대방의 정보를 얻는 거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정확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NP 하드 프로블럼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인스턴스는 소수니까 굉장히 적으니까 프로블럼 A라는 NP 하드 프로블럼을 이용을 해서 크립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소수에 걸리지 않는 문제는 또 풀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보호가 8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말했듯이 NP 하드이면서 분명히 어떤 모든 인스턴스에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average case to worst case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건데, worst case to average case 리덕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풀 수 있으면 랜덤인 케이스를 풀 수 있으면은 랜덤 인스턴스에 대해서 풀 수 있으면은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거를 풀 수 있다라는 리덕션이 있어요. 논리적인 리덕션이 있는데 이 리덕션을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갭이 있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더 충당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일 때는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그다음 반대로 그럼 우리가 암호를 어떻게 깰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은 그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풀 수 있게 되면은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이제 노테이션을 쓰게 됩니다.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 그 스킴의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이거는
논리적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컴퓨테이션 프로블럼을 풀면은 암호를 깰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릴레이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컴퓨테이셔널 B 프로블럼 이런 릴레이션을 찾았다고 해도 우리가 B 프로블럼을 푸는 게 만약에 현재까지 기술로는 만약에 빨리 푸는 방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암호 스킴은 그냥 안전하다고 믿어요. 그냥 크립토 필드에서는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기술로 못 깨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된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기술을 못 깨도 나중에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개념을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공인인증서가 이런 릴레이션이 있어요. 소인수분해보다 이하이다. 이런 릴레이션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만 풀 수 있으면은 이건 분명히 계산수론에서도 이미 좋은 연구 결과가 되겠지만 이 소인수분해를 깨게 됐을 때 공인인증서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근데 현재 기술로는 소인수분해를 깰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딱히 공격할 방법이 없었고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걸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뱅킹 시스템 같은 데서 이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퀀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이게 조금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토픽으로 이해할 거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퀀텀 컴퓨터도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BM에서 이미 퀀텀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현재로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65 퀀텀 비트의 퀀텀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거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가 결코 큰 빅 컴퍼니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컴퓨터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왔고 퀀텀 컴퓨터가 점점 더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IBM에서는 2023년까지 1000 퀀텀 비트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제 약속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퀀텀 컴퓨터가 이제 결코 우리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던 컴퓨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만 되는 하나의 옵션을 고려해야 되는 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나타남으로써 나온 효과들이 몇 개 있는데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알고리즘을 빨리 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시스템을 푼다고 하는 거는 AX는 B라는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A는 랭크 n 매트릭스고 B는 벡터일 때 기존에는 O의 N의 오메가승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시간에 풀렸던 알고리즘이었던 건데 이게 퀀텀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로그 N 시간에 풀리게 된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팩토링과 디스크릿 로그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팩토링은 말 그대로 n비트짜리 숫자가 주었을 때 그거를 소인수분해하는 걸 말하는 거고 디스크릿 로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2의 x승은 c라는 게 있을 때 x를 찾는 거 로그를 푸는 거예요. 파이니트 필드에서 정의된. 근데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쇼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원래는 기존에는 서브 익스포넨셜만큼 시간이 걸렸던 거였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시간 걸렸던 거였는데 퀀텀을 이용하게 되면은 폴리노미얼 타임 시간에 다 풀리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네. 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으로 팩토라이징이나 디스크릿 로그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데 네. 이제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그 n에 대해서 이렇게 네. 클래시컬한 경우에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는 팩토링이 되면은 풀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n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인인증서 n값. 근데 그 n값에 대해서 몇 퀀텀 컴퓨터 몇 큐빗이면은 그 n값에 대해서 요걸 풀 수가 있을까요? 네. 공인인증서를 깨려면 지금 2000 퀀텀 비트가 필요합니다. 2000 쿼텀 비트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2023년에 1000 퀀텀 비트가 나와도 아직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네. 그 1000하고 2000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그냥 2배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1000을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김재환 교수. 1000큐빗을 그 2023년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피지컬 큐빗이고 퀀텀 에러 커렉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큐빗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로지컬하게는 거의 한 큐빗 10개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이 그 디지털 쪽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에러 커렉션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 맨 마지막이 에러 디짓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13개 중에 하나만 되는데 퀀텀 비트로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큐빗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큐빗 하나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하기 위한 엔실라 큐비트가 적어도 한 50개 내지 10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IBM이 1000개의 큐빗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피지컬하게 1000개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에러 폴트 톨러런스로 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 유니버설한 퀀텀 컴퓨터로는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밀리언 큐빗 퀀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호주 쪽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큐빗의 퀀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뭐 5 곱하기 3은 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3은 2000년에 그 IBM에서 큐빗 7개로 했고요. 예. 그 경우에는 뭐 NMR 퀀텀 컴퓨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러 커렉션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고 딱 해치웠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야 뭐 내 머리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업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의 서브루틴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퀀텀 컴퓨터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그 실제 우리가 사용할 거에 대해서 그 퀀텀 컴퓨터가 활성화된다면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스피드업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바로 퀀텀 컴퓨터의 효과였었는데, 이제 그럼 퀀텀 컴퓨터가 어떤 그 크립토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말해준 대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게 이제 아까 소인수분해를 풀면은 깰 수 있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RSA랑 ECC 크립토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인증서가 결국 RSA 크립토 시스템을 쓰는 건데, 이 RSA랑 ECC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현재 그 인터넷 상에서 SSL, TLS 혹은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같은 데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암호 시스템인데, 여기서 RSA는 인티저 팩토리제이션에 풀면은 깰 수 있는 거고, ECC라고 하는 크립토 시스템은 디스크릿 로그 프로블럼을 풀면은 깰 수 있는 그런 암호 시스템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쇼웨어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이 RSA랑 ECC가 이제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깨지길 기존에는 서브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려서 못 깨는 걸 받아들였었는데, 폴리노미얼 타임이 되는 순간 이거는 깨진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줄여서 PQC라고 불리는 그 암호 시스템이다. 그래서 PQC 암호 시스템은 이제 퀀텀 컴퓨터의
굉장히 큰 퀀텀 컴퓨터가 있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근데 한 가지 그 주의할 점은 퀀텀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비싸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암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구현되면서 퀀텀 컴퓨터에는 안전한 그런 암호 시스템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퀀텀 크립토그래피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퀀텀 크립토그래피는 퀀텀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PQC에 관련돼서 이제 표준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에 이제 미국 NSA에서 최초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그 퀀텀 알고리즘에도 안전한 그 크립토그래피로 대체를 시켜라라고 2015년에 NSA가 처음으로 공표를 한 이후에 2016년부터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표준과학 연구소에서 그 PQC 스탠다이제이션을 자신이 하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PQC 스탠다이제이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그 결과물이 공표됐습니다. 처음에는 80개의 캔디데이트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뭐 굉장히 뭐 엉터리인 것들도 있고 몇 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 제외가 되고 69개의 후보들이 처음에 라운드 1을 통과했다고 공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약 1년간 이 스킴들이 계속 그 테스트 작업을 거쳐서 23개의 이제 후보만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 중에서도 7개의 후보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7개의 후보가 살아남고 있고, 이 7개의 후보가 이제는 곧 PQC 스탠다드로 있어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후보들을 약간 그 설계하는 그 수학적 기법에 따라서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알지브릭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 코드 베이스 크립토그래피, 멀티베리 폴리노미얼 베이스 크립토그래피 이런 식으로 다 3개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할 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퀀텀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이것들은 어떤 이게 이 스킵들에 대해서 시큐어하다는 건 아직 보인 건 아니고요. 퀀텀 시큐어하다는 걸 증명된 건 아니고 현재 기술로는 이 퀀텀 컴퓨터가 있어도 깰 수 없다라고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이 3개의 암호물을 깰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 기술로는 못 깨니까 우리는 이 암호들이 퀀텀 시큐어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은 이 상황은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씩 장단점을 이야기할 건데요. 코드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는 이 암호가 에러 커렉팅 코드를 풀 수 있으면은 깨지는 암호를 말하는 거예요. 코드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리스트에는 한 개의 후보가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고 7개 중에서 1개가 장점으로는 굉장히 빨라요. 인크립트 하는 것도 빠르고 디크립트 하는 것도 빠른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안전성이 그러니까 퀀텀 시큐어한 증명이 된 건 아닌데 코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 온 하나의 학문이라서 현재 퀀텀 컴퓨터가 있어도 못 깰 거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단점은 키가 너무 커요. 비밀 키가. 그래서 실제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좀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비슷하게 멀티베리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는 어떤 거냐면은 다변수 방정식을 해를 찾는 거를 풀 수 있으면 계속하세요. 네. 다변수 방정식의 해를 풀 수 있으면 이 암호를 깰 수 있는 게 멀티베리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재 라운드 3에서 1개의 후보가 지금 살아남아 있고 이거의 장점으로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제가 먼저 설명되지 않겠지만 암호문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게 굉장히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여전히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예 증명조차 보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그 이것보다 그 MP 프로블럼보다 이 스킴이 MP 프로블럼 이상이라는 걸 보이기가 굉장히 구조상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네. 인크립트하고 디크립트 하는데 네.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다면서 네. 키 사이즈가 크다는 게 왜 단점이 되죠? 저희가 그 암호문을 쓰는 거는 결국 컴퓨터에서 쓰게 되잖아요. 예. 컴퓨터에서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밀리언 비트가 큰 문제가 되나요? 지금 RSA 같은 경우 2048비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1 빌리언 비트니까 굉장히 그 1000배 정도 사이즈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저게 큰 문제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아, 네.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굉장히 우아하다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RSA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RSA만큼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지 키 사이즈를 하는 건 결국은 비교 대상이 RSA가 됩니다. 그 다음은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를 말씀드릴 건데,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는 실제로는 라운드 3에는 살아남은 후보가 없습니다. 약간 제가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랑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를 구분해서 말할 건데,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티스에 정의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스킴이 깨지는 그런 암호 스킴을 말할 건데,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의 장점은 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다재다능해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토픽에서 말했던 그런 그 마법 같은 스킴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마법 같은 스킴을 만드는데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가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건 사용되지 못하는데, 꼭 가장 두 번째가 약간 좀 크리티컬한데, 이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는 MP 하드보다 어렵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 MP 하드가 아까 김장 교수께서 질문해 주셨던 특수한 케이스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만 풀어도 모든 케이스가 다 풀리는 그런 MP 하드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의 가장 큰 장점은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갖는다는 거, 수학적으로. 근데 이거의 단점은 키 사이즈가 크고 그 구동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히 그 유망한 프로마이징한 그런 캔디데이트 중 하나인 건데 라운드 3에서는 다 탈락됐죠. 그래서 이게 그 암호학자들이 이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에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할까를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도의 결과물이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에피예요. 그래서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에피라고 하는 거는 레티스 베이스드 크립토에피를 효율적이고 키 사이즈를 작게 갖도록 업그레이드 시킨, 발전시켰다 할까요? 아무튼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는 알지백 레티스 프로블럼에서 정의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깨지는 암호 스킴인데, 이거는 알지백 레티스는 세 번째 토픽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6개 후보 중에서 5개 후보가 이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를 통해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유망한 후보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가장 모스트 프로마이징이라는 게 맞겠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레티스처럼 그 굉장히 기능성이 좋다는 거, 하지만 레티스에 비해서 키 사이즈도 적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이게 프로버블 시큐리티를 잃게 돼요.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는 아까 가장 큰 장점이 프로버블 시큐리티를 갖는다는데,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는 더 이상 프로버블 시큐리티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생 학문이라서 이게 오랫동안 연구되어 분야도 아니라서 굉장히 효율적이라 믿지만 이게 현재 기술로는 깰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퀀텀 시큐어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이걸 아직 퀀텀 시큐어하다고 믿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면은 녹색이 이 스트럭처럴 레티스라는 게 알지백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에피를 말한 거고요.
나머지가 코드 베이스랑 그 일반적인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를 말하는 건데, 녹색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그 왼쪽이, 그러니까 세로축이 그 키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그 X축이 이제 구동 시간을 표현한 건데, 구동 시간이랑 그 키 사이즈 면에서 봤을 때 이 RGB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가 가장 큰,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가장 좋은데 현재 기술로는 아무도 못 깨니까 이 RGB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가 가장 많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새로운 암호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계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은 그래서 이 두 개의 암호를 설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GB 레티스 시어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레티스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레티스라고 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에 정의된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인 거고, 이거의 같은 다른 정의로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벡터 그 독립인 벡터들의 리니어 서메이션을 말할 거예요. 정수계수, 이 셋을 말할 건데, 레티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Bn은 이제 베이시스 매트릭스가 불리고 N은 랭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티스에 정의된 문제 중에서 SVP라고 하는 게 있는데, SVP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름 그대로 레티스의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이 베이시스의 그 리니어 서메이션에서 넌제로인 가장 짧은 벡터를 찾아라가 SVP예요. 근데 이 SVP가 NP 하드로 알려져 있고, SVP 같은 경우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풀 수 있으면은 모든 케이스를 풀 수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어떤 거냐면, 이 암호 스킴인데 설계의 목표가 뭐냐면 시큐어 시스템인데 SVP보다 이상이고 SVP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런데 SVP가 이미 NP 하드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NP 하드보다 어렵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레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컴퓨터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키 사이즈가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는 이 레티스의 베이시스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요. 그 암호가 표현이 됐대. 그리고 이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의 그 사용되는 컴퓨터 구현의 알고리즘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매트릭스 그랬을 때 사이즈는 이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의 사이즈는 n 스퀘어의 인티저가 필요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은 대충 n의 큐브 정도, n 큐브 정도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스킴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거예요, n 스퀘어 n3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사이즈는 n으로 가고 멀티플리케이션도 n 정도로 가는 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가 베이시스 매트릭스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인투이션이 뭐냐면 이 매트릭스를 일반 매트릭스가 아니라 블락 매트릭스로서 컨트롤하겠다가 우리의 시작인 거고, 그 블락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링 오브 인티저로서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RGB 레티스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RGB 레티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소개하기 위해서는 넘버 필드라는 게 하나 필요한 거고, 링 오브 인티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넘버 필드는 이제 Q의 finite extension을 말하는 거고, R은 그거의 링 오브 인티저를 말하는 건데, 좀 예를 들면은 K는 QX를 X의 디승 플러스 1로 쿼런트 시킨 거, R은 GX, 그러니까 정수계수 다항식을 X의 디승 플러스 1로 쿼런트 시킨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B 레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인데 벡터 스페이스 오버 K예요, Q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신생 분야인 거고, 기존의 그 다른 레티스 그 정의를 이용하면은 기존에는 정수 계수였던 게 지금은 링 오브 인티저 계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BI는 여전히 인디펜던트인 거고, 그래서 BM을 베이시스 매트릭스라 부르고 M은 랭크, D를 익스텐션 디그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RGB 레티스랑 레티스의 비교를 좀 해볼 건데, M이 1이고 D가 4이고 N이 4인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베이시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건데, RGB 레티스는 왼쪽에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 일반적인 레티스는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랭크는 4로 똑같은데
알지메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 랭크 4짜리 베이시스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의 인티저가 필요한 거고, 이 그 멀티플리케이션은 계산 4번만 하면 돼요.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은. 그리고 근데 반면에 레티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4의 제곱계 인티저가 필요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이 4의 큐브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랭크가 똑같다 했을 때 알지메이티스가 레티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저장량이 적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알지메이티스가 레티스를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고 일반적인 D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메이티스라고 하는 게 이제 속도도 빠르고 저장량도 빠른데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알지메이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계 그 암호 시스템인데 SVP on low rank 알지메이티스, 그 랭크가 작은 알지메이티스에 정의된 SVP보다 이상이고 랭크가 작은 알지메이티스보다 에서 정의된 SVP보다 이하인 암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알지메이티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예요. 이거는 여전히 컴퓨터 구현이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저장에 장점이 있고 기능성이 좋아서 홈오피 인크립션이라든가 PQC 캔디데이트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시 여기서 SVP on 알지메이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SVP-A라고 제가 이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SVP-A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에 레티스 베이스가 주었을 때 베이시스 매트릭스 주었을 때 짜일 벡터를 찾는 거예요.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전체 랭크가 같다고 하면은 이 SVP-A는 SVP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해서 SVP-A 혹은 알지메이티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우리 굉장히 뭐 이펙티브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SVP-A가 현재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SVP-A가 저는 쉬울 거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이제 SVP-A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풀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알지메이티스 크립토그래피에 굉장히 쉬운 케이스를 하나 적어온 건데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리그 인티저로 정의가 되어 있고 람다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0과 1로만 이루어진 다항식 셋을 말하는 겁니다. 네. 퍼블릭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Q랑 H인데요. R의 원소이고. 근데 이 H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H 곱하기 G가 F를 만족하는 모두 QR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QR은 Q로 제네이트되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고 F랑 G는 람다의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랑 G가 시크릿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QH는 공개키, FG가 비밀키인데 이 H가 Q랑 H가 주었을 때 M의 인크립션 어떻게 메시지 M의 인크립션 어떻게 주어지냐면 H에다가 R을 곱한 다음에 M을 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두 QR을 하는 거고. 여기서 R은 그 람다에서 뽑히는 거고요. 디크립션 C는 G를 그 굉장히 뭐 그 복잡해 보이는 구조인데 G를 곱한 다음에 모두 Q를 하고 이거를 모두 FR에서 G를 나누면은 이 각 두 가지 스텝에 나눠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M이 복구가 돼요. 근데 뭐 이거를 설명시키는 건 조금 그 빠르게 넘어갈 건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큐리티가 이거에 그 우리가 이 렌트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F,G라고 하는 게 이게 요 10HQ라고 하는 2x2 R의 2x2 매트릭스에서 쇼티스트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HQ가 다 알려져 있는 정보인데 이 레티스 그 알지브릭 레티스에서 2x2 알지브릭 레티스에서 쇼티스트 벡터를 찾으면은 우리는 이 암호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킨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굉장히 작은 랭크 1, 2, 랭크 2, 3 같은 데에서 짜인 벡터를 찾으면은 우리는 암호 그 PQC 캔디데이트를 다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SVP-A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릴 건데 LLL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LLL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LLL 알고리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랭크 2에서 SVP를 풀 수 있으면 로우 랭크 SVP를 풀 수 있다가 LLL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LLL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우리는 랭크 2에서 SVP만 풀 수 있으면 모든 게 더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PQC 캔디데이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현재 PQC 캔디데이트들이. 그래서 그 레티스일 때는 SVP가 굉장히 쉬운데 그 IGBM 레티스인 경우에는 SVP A에서의 랭크 2는 현재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 R 2x2 R에서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SVP A를 풀 수 있으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PQC 캔디데이트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VP 이제 그 다음은 이제 SVP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인티저가 주어졌을 때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 두 개의 서브루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클리디안 디비전, 수압. 유클리디안 디비전은 A의 사이즈를 B로 리듀스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수압은 A의 사이즈가 B보다 작으면은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Z 플러스 BZ가 GCD A, BZ 이런 식의 관계식이 되는 거니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하는 게 우리가 두 개의 인티저가 주었을 때 가장 짧은 값을 아웃풋하는 가장 짧은 값을 아웃풋해주는 걸 찾아주는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좀 바꿔서. 그래서 SVP 랭크 2는 어떤 거냐면 결국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익스텐션인 건데 그 인티저가 아니라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리니어 서메이션에서 가장 짧은 조합을 찾아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인티저였던 게 벡터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라그랑지 가우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거를 인데요. 그래서 라그랑지 가우스 알고리즘을 이제 소개를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살짝 설명해 드릴 건데 라그랑지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개의 인풋 B1 벡터, B2 벡터가 주어진다 했는데 M의 첫 번째 벡터가 B1 벡터, 두 번째 벡터 7,2가 B2 벡터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서 베이시스 체인지를 해서 삼각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 벡터 B2를 벡터 B1으로 리듀스를 시킬 건데 이 리듀스 시킬 때 필요한 게 유클리디안 디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7점 첫 번째로 7.3을 10.2로 리듀스를 시킬 때 유클리디안 디비전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리듀스 시킵니다. 그러면 체크했을 때 벡터 B2가 벡터 B1보다 작은지를 체크할 거고 벡터 B2가 벡터 B1보다 작으면은 수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알고리즘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 다시 그 로테이션을 시키고 다시 유클리디안 디비전을 하고 수합을 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짧은 벡터 1,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매치가 된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랑지 가우스 알고리즘을 링 오브 인티저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데 로테이션이랑 수압 같은 거는 좋아요. 굉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클리디안 디비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눗셈이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에서 유클리디안 디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주었을 때 B 플러스 RA가 A의 절반보다 작도록 하는 R을 찾는 게 우리의 유클리디안 디비전인데 이건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몫을 찾는 거니까 R이라고 하는 건 몫을 찾는 거니까. 근데 그 R에서도 비슷하게 유클리디안 디비전을 정의할 수 있어요. A랑 B가 주었을 때 RA라는 몫을 찾아라. B 플러스 RA가 A의 절반보다 작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R이 링 오브 인티저로 가는 순간.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B를 A로 나눈다 할 때 B의 개수는 1로 고정돼 있었는데 B의 개수에 1이 아니라 뭐 작은 숫자가 곱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화된 유클리디안 디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X랑 Y를 찾는 건데 Y가 작은 그 B의 개수에 Y 그 작은 숫자의 곱셈을 허락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기존보다 더 짧은 벡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엔 B2를 B1으로 리듀스하던 거에서 지금 B2에 곱하기 2를 허락한 거죠. 그럼 더 짧은 게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런 Y는 추락적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존재하는 거는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찾는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유클리안 디비전을 완화시킬 수 있다까지는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했던 건데 연구 결과로서 이거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제 문제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제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새로운 컴퓨터 환경의 등장과 함께 그것과 함께 새로운 암호가 필요해졌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암호를 만들기 위해서 RGB 레티스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RGB 레티스의 하드니스 혹은 시큐리티가 지금 불명확한 거고 저는 이걸 믿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랭크 2, 2x2 매트릭스가 주었을 때 그거의 SBP를 풀 수 있면은 깰 수 있다는 건데 다른 뭐 문제로는 제가 정의했던 릴렉스드 유클리안 디비전을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되겠다인 거죠.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지금 최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만 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네. 몇 가지 두세 질문만 받고 끝내기로 하죠.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인수분해 문제처럼 one-way 펑션이 있는데 이 one-way 펑션은 굉장히 어렵다. 네. 그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예. 현재 기술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주 바탕에는 굉장한 어삼션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쓰면은 풀리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Mercury Rise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꼬마가 자폐한데 네. NSA에서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잡지에다 실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잡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NSA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수천만 불을 들여서 개발한 암호가 깨졌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자폐아 집에 보냈더니 애는 숨어 있는데 부모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나타나서 이제 애를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지금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RSA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찾겠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근데 problem complexity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computational science에서 하는 problem complexity라고 하는 게 polynomial 그다음에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거가 그게 어떤 그 밑바닥에는 결국은 이 뭐랄까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깔려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NP랑 P는 다른 집합일 거다. 깔려 있는 거고 NP는 최소한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P는 폴리노미얼 타임인데 폴리노미얼 타임은 쉬운 거로 받아들인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익스포넨셜은 우리가 못 깨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현재 컴플렉시티에서 봤을 때 그 폴리노미얼 타임은 깨지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 소개된 문제들이 NP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는 이게 익스포넨셜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못 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왜 못 깰 거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레티스 같은 경우는 NP 하드인 게 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반 문제가. 근데 이게 문제를 조금만 꼬은 게 RGB 레티스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바꿔준 게. 근데 좀 바꿔도 어차피 이건 못 풀 거야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는. 그렇죠. NP 하드라고 증명이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그 밑에 믿음이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믿음에 기초한 거라는 거죠. 믿음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 NP 하드에서 문제 바꾼 거니까 못 풀 거야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누군가 그 머큐리에 나오는 자피아나 아니면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천재가 나타나면 사실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네.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박사님, 저기 네. 네. 얘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단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아까 그 페이스북 얘기를 하셨는데, 네. 라이크를 많이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네, 그렇겠죠. 네. 그 시장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바쁜 사람이 있어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로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네. 그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반응을 하겠죠. 그럼 그 반응한 것이 또 다른 그 유저애들에 대해서도 또 반응을 할 거고, 그럼 계속 그렇게 시장이 교란되면은 네. 오히려 그 데이터의 수가 비거되는 것이 오히려 데이터의 처음 오리지널리는 이게 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데이터의 질이 더 나빠지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빅데이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단순히 그런 정보를 어큐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정치 문제에 관해서 뭐 서베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도 그런 거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타일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어진 빅데이터의 질, 퀄리티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에 어떤 교란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네.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한 거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수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믿는 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네. 저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 유저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빅데이터라는 데이터의 퀀터티가 늘어난다는 것이 퀄리티를 보장해 주느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죠. 맞아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교란이 있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교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리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원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이크에서 이제 교란용으로 라이크를 넣어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교란이 있을 때 교란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교란이 이제 순수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댓글 부대, 뭐 선거 때 댓글 부대 해갖고 뭐 그런 교란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일부 그 제외하는 테크닉이 있고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교란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라는, 시간을 들여서 교란을 하기 위해서 자기 타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선거 때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퀘스천을 할 때 현재로서는 그 교란이 굉장히 빅 포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니어 퓨처에서는 그런 교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비단 뭐 교란을 하면 정치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비단 뭐 정치 뭐 그런 어떤 서베이뿐만이 아니라 개인 정보 자체도 뭐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내 개인 정보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은 일부러 내 엉터리 시그널을 계속 넣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게 자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접속을 안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접속을 하면서 다른 교란까지 보내는 거는 몰라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은 이제 접속량이 떨어지는 것이 상해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접속을 하면서 교란을 또 하겠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을 볼 때는 그 접속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란을 하는 알겠습니다. 사람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예. 아, 네. 저는 그 부경대학교의 권용 학생인데요. 네. 그 제가 6월인가 8월 달쯤에 들었을 때 그 양자 난수 발생기라고 들었는데 그거랑 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랑도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양자 난수 발생기는 제가 알기로 양자라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난수를 발생하는 거고요. 목적 자체가 난수를 발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목적 자체가 내가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뭐 난수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거를 양자 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보안을 적용시켜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양자 난수 발생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랜덤 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랜덤 값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데 그 랜덤 값을 만들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적인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들이 양자 난수 발생기를 써서 만든 난수가 양자 암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 암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양자 암호는 양자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떨어진 두 곳에 똑같은 난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난수를 만들어 양쪽에 떨어진 곳에 똑같은 난수를 만드는 게 양자 암호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인데 지금 그 언론에 나온 양자 난수 발생기는 그냥 한쪽에 랜덤 넘버를 만드는데 그게 퀀텀 프로세스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죠. 있으면은 뭐 충분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죠. 질문 또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12월 16일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지요. 이창민 박사 아주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